미국 경제 상황, 전반적인 그 증시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김 위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이게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10여 년간의 경기 확장에 약간 그 마무리 국면에서 일어난 대형 이벤트, 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형 이벤트로 인한 지금 혼돈으로 볼 거냐.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세계 경기 전체가 혹은 미국 경제 전체가 조금 원래는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혼돈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사이클이 이제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자연적으로, 상황이었는데 네, 이게 안 내려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게 됐다. 오히려 뭐 지금 뭐 돈을 퍼붓고 네. 재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네. 내려갈 경기가 오히려 안 내려가고 오히려 코로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도 예. 좀 과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네. 미국 경제가 2009년 이후에 129개월 네, 그렇죠. 코로나19 이전 기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2월까지로 보면 근데 1945년 이후에 평균 경기 확장 기간이 58개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2009년 이후에 경기 확장이 128개월, 129개월이니까 네. 거의 10년 이상 네. 확장됐으니까 좀 쉴 때도 됐다라는 거죠. 네. 원래는 네. 누구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는 원래 사이클이란 건 없다. 그냥 그거는 계속 좋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호주의 사례도 뭐 20몇 년간 호황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저는 경기가 조금 피로감이 쌓이면 뭐 크던 작던 어느 정도의 업다운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좀 강조하는 거는 저는 좀 경기 사이클이 일단 꺾였는데 코로나19로 지금 조금 기사 회생해서 오히려 지금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기가 2017년 정도부터는 완연하게 성장률이 피크아웃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도 분기 GDP로 보면 2018년이 피크입니다. 네. 그리고 재고 출하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총 신용의 GDP 비율 이런 것들도 미국 같은 경우가 250%에서 이미 꺾였어요. 네. 2019년에. 그런데 지금 다시 돈을 풀어내는 바람에 경기 사이클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의 차이가 더 있다는 밑으로 거죠. 내려가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경제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순환론적 관점에서는 한 번은 조정을 보일 거다. 경기 사이클이 길든 짧든. 원래는 바닥까지 가서 구조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지금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가야 된다. 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번에는 뭐 혁신 성장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뭐 예전과는 다르고, 네. 정책의 대응 능력도 훨씬 좋아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사실은 뭐 금리는 뭐 언제 안 내렸나요? 네. 89년 같은 경우는 10%에서 2%대까지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내렸죠. 네. 네.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금융위기 때도 5% 중반에서 0%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2.5%에서 0% 내린 거에 비하면 과거 1950년 이후에 15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네. 그때가 훨씬 더 과격한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5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만은 정말 정부 정책도 워낙 잘 대응을 하고 그리고 통화 정책도 워낙 세게 지금 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것을 항상 사실 걸리는 틀렸던 거죠. 말이 this time is different. 그 말이 항상 틀리는 말 아닙니까? 리얼리 디퍼런트라고 그러죠. 그렇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김상무님?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요. 어쨌든 뭐 경기 침체 국면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침체 국면은 좀 특이하게 굉장히 좀 짧아요. 네.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보통 한 이게 1년 반,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불과 2, 3개월에 그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4월, 뭐, 5월, 6월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내려왔죠. 네. 네, 뭐 어쨌든 시간에 경기 3월, 침체를 겪었습니다. 뭐 1분기도 GDP가 마이너스였어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2분까지 하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회복 국면에 어쨌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이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짧았던 게 원래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이게 악순환이 돌면서 여기 나빠지고 여기 나빠지고 저기 나빠지고 여기 나빠지고 기업 부도 생기면서 우르르르 이 과정을 거치는데 기업 부도 생기면서 우르르르가 없이 그냥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빨리 반등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그렇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모든 새로운 사이클은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더블딥을 반드시 거칩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처음 가는 것과 그러니까 리딩하는 것과 레깅하는 것이 있는데 레깅하는 것이 진짜 경제를 후행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진짜 경제를 밑에서 받쳐주는데 지금 이 힘이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앞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분명하거든요. 언택트나 이런 것들은 IT 쪽은 분명한데 치고나 분명한데 얘들이 고용을 별로 창출 안 해요. 네. 모든 경기 회복 국면에서 AI도 있고. 예, 처음 치고 나가는 애들은 고용 증가가 별로 없는 애들입니다. 네. 근데 고용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뒤에 가는 애들이 고용 증가가 없기 때문에 늘 그래서 고용 증가가 너무 늦어가지고 이 올라가던 회복이 다시 둔화가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을 또 투입하고 뭐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사실 2008년 이후에 버냉키의 2차 양적 네, 완화도 있었죠. 그것도 이 더블딥 국면에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내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나 떨어질 건가라는 건데 아마 내년 말까지 이게 실업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못할 것 같다. 한 5%는 될 것 같다. 그러면 미국이 전체 소비가 70% GDP 70%나 소비인데 네. 실업률 5% 가지고 경기를 끌고 가기는 어렵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회복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 속도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일이 내년 뭐 한 중반 정도부터는 발생할 위험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래 뭐 이거 다 알 거니까 재정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내년에 떨어지는 것도 또 막을 거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이거에 대한 것이죠. 이거에 대한 거. WDB 오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부양을 계속 해야 될 거다. 재정 부양을 계속 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야 민주당이 뭐 하원 상원까지 대통령까지 다 장악하면 힘있게 이걸 받쳐주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기대감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 한 차례 더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새로운 아직 그 사이클이 바닥을 안 쳤다는 우리 김 박사님이나 김상무님이 한 번 쳤지만 더블딥이 올 거다라는 우리 김상무님이나 이 주식 투자자들이 좀 약간 조심해야겠어요. 그죠? 그럼 앞으로 이렇게 지금 김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새로 대통령이 들어오면 의욕이 넘쳐서 뭔가 해보고 싶을 거고 특히 뭐 지금 말하는 그 블루 웨이브가 와서 상원을 다 먹으면 굉장히 많은 돈을 원래 쓸 것 같은데 돈을 쓰면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네, 물론 살아나겠죠.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미국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GDP의 뭐 15%를 투입을 했습니다만은 뭐 앞으로도 계속 투입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비교해 보면 사실은 GDP 1%도 지금 재정 집행을 못했거든요. 네. 서로 이제 네. 룰에 있어서 막고 네. 있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은 경기 사이클을 어떻게 쓰든 좀 밋밋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급격한 둔화를 어쨌든 스무딩 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부정적인 조금 주의해야 될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 그 GDP가 많이 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 정책의 어떤 유효성, 어떤 뭐 재정 유발 개수라고 그럴까요? 경기에 대한 영향력. 과거처럼 물론 뭐 산업 연관 효과가 크거나 아니면 인프라 같은 쪽에도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 연관 효과를 꾀하려고 하겠지만 산업 구조 자체가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김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굉장히 소프트해졌고 또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그 고부가화돼 있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미국만 아니라 특히 미국 경제는 그러다 보면 재정 정책이 투입됐을 때 효과
그다음에 GDP 그러니까 1조 달러가 투입됐는데 네. 뭐 효과는 7천억 달러치만 네. 돌아온다 뭐 이런 말씀이죠. 네. 예. 또 그 적절한 투입 대상의 어떤 부재 부족 가능성 그리고 부채 비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부작용 뭐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구축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긍정적인 효과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예. 부채 비율이 뭐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뭐 미국 뭐 비금융 부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네. 한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200% 정도 되는데 부채 비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 가지 그 부담이 따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밀려 들어오는 게 미국 달러의 가치 안정성에 대한 부분. 네. 뭐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달러의 어떠한 가치에 대한 안정성을 훼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정책의 유효성을 잡아먹는 요인들이 과거와는 좀 달리 네. 많이 증가한 상태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네. 결국 네트 효과, 순효과 측면에서는 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낮을 것이다. 네. 라는 쪽에서 좀 현재 바이든 후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보면 뭐 그린딜, 뭐 인프라딜 이런 거에 뭐 몇 조 달러씩 넣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가 그러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더블딥을 막아줄 수 있을 건데 뭐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V자니, L자니, U자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IMF가 하는 이야기에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K 이야기, K자 이야기예요. 아, 예. 양극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새로운 산업, I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은 잘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이제 앞서가는 것이죠. 이쪽에 갖고 있지 못한 나라일수록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것이고 재정을 투입하는 건 여기다 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걸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으니까 될 거라고 봐요. 다만 미국이 뭐 서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싸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요것만 가지고 끌고 갈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것까지 넣어줄 수 있을 만큼 정치적인 안정을 찾으면 그러면 뭐 미국은 걱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없는 나라들이 문제인데 또는 이게 미약하거나 이런 나라들도 재정을 계속 퍼부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열린 미래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얘들이 고용을 갖고 있거든요. 고용을 갖고 있고 얘들이 우리의 산업의 미래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둘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재정을 잘 투입할 거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성장력을 어떻게 계속 키워갈 거냐, 이 문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뭐 다시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양극화로 인한 문제가 커질 거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네. 예. 저는 좀 과열이라고 봅니다. 네. 과열장이 주식시장이 꺾일 때의 양상이 처음에 그 좀 밸류에이션이 높고 말씀하셨던 PR이 높거나 아니 PBR이 높은 그리고 쏠림이 굉장히 컸던 쪽에서 기술적 피로도가 나오면서 먼저 뭐 10% 정도에서 뭐 15% 조정을 보이죠. 네. 그런데 워낙 시장에 대한 기대감 또 경기가 바로 꺾이지도 않고 들어와 있는 유동성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돕니다 돈이. 네. 그래서 뭐 소위 스타일 순환이 일어나죠. 가치주도 갔다가 뭐 경기 부양으로 또 뭐 경기 부양 관련주도 갔다가 민감주도 갔다가 네,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뭐 또 뭐 블루웨이브주가 또 뜨고 뭐 갔다가 뭐 그렇게 해서 하지만 초점은 결국 지난 10년 뭐 짧게는 5년간 굉장히 화끈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주식들이 뭐 메가테크 종목들이죠. 네. 얘네들이 조정을 결국 보이면 보이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보이면 제가 볼 때는 결국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길게는 한 2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베어마켓으로 들어간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베어마켓의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주도주가 꺾였다. 고점 대비 한 10% 꺾였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 꺾였고요. 예. 그래서 근데 테슬라는 워낙 많이 올렸다가 꺾여서 이거 근데 사실은 뭐 70년대 말에 80년 초에 에너지주 같은 경우도 시장 쏠림이 에너지주가 전체 시가총액의 25% 30% 갔거든요. 네.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말할 것도 없고요. 항상 과열로 기록된 역사적 주식시장의 고점에서는 쏠림이 있습니다. 근데 파월이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하고 있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나도 돈을 쓸 거야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자산 시장이 꺾일까요? 저는 그게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가 지수를 채권 지수로 나눠서 장기 추이를 봤더니 네. 결국 금리 대비 주가의 상대 강도죠. 네. 그 저금리가 얼만큼 주가 상승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상대 강도를 보니까 대략 90년부터 100에서 20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네. 낮을 때는 예. 50까지도 떨어졌다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100 미만이면 그러니까 금리는 낮은데 주가가 굉장히 싸다. 이런 국면이죠. 네. 그런 국면에서는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데 그게 역사적 다 저점이었고요. 네. 지금은 200입니다. 이제 고점이군요. 네, 그래서 저금리가 계속되는데 그러면 저금리에서 제로금리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까지 내리면 주가는 무한대로 올라갈 거냐라는 네.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미 저금리 거의 0.0%의 저금리에 대한 주가의 반응 계수는 역사적 고점에 달했다. 그러니까 네. 채권 대비 주가가 결코 싼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반드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으로 길 수 있는 거죠. 네, 길 수도 있죠. 근데 추가로 올라가기는 되게 버거운 상황이다. 그래서 제로금리만 계속 영원히 존재하면 주가가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로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룸이 없다라는 부분이 네. 주식시장에는 좀 갑갑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쏠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도 쏠림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빵과 마이크로소프트 5개 종목이 시가총액이 25%고 어닝 비중도 한 24% 돼요. 맞습니다. 네, 그 정도니까 뭐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얘가 계속 시가총액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지금 PBR이 과도하다, 이쪽으로. PBR이 굉장히 높고요. 예. 그럼 김 의원님은 하여튼 베어마켓 초기다. 상무님은요? 저는 이런 상황이 좀 오래 계속될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게 크게 보면 뭐 저기 워렌 버핏 방식의 가치 투자, 뭐 P가 몇 배고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있고, 근데 예전을 보면 이런 거 아예 안 따지고 그냥 나는 이 기업은 살아남을 것 같아, 이 기업은 흥할 것 같아.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저는 예전에 60년대 말 70 초반에 니프티 50라고 하는 현상과 거의 몇 비슷하다고 개 봅니다. 주식이 50개 주식만 쫙 오르는. 네, 근데 50개 근사한 50개 종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다들 P가 50배가 넘어서 50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논문들도 있어요. 논문들도 있는데 그 50개 종목들의 당시의 P를 따져보면 뭐 90 몇 배 이런 것들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비슷했군요. 어떤 종목이냐면 야, 얘들은 살아남을 것 같아라는 그런 종목들이었어요. 당시에 뭐 IBM이나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뭐 이런 식의 얘들은 소비자들이 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그 당시에 이제 성장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이런 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도 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놨고 이게 뭐 전 세계가 상당히 위험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불 붙으면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올 건데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얘들은 살아남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이 사람들이 비싸도 요것만 계속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싼 거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워렌 버핏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다 가고 이건 안 샀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 이거 사 모아서 엄청나게 봐라 가치 투자가 통한다. 이게 세상이 도는 건데 저는 이 워렌 버핏이 성공하기 전 요 시기로 다시 돌아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거를 뉴 앱노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뉴 노멀이 아니라 비정상이죠. abnormal.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